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저희가 관세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길게 해봤는데 관세 리스크가 많이 완화된 분위기고 시장의 영향력도 많이 좀 떨어진 분위기기는 합니다만 이게 절대 끝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언제 대한민국의 차례가 올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타이밍에 한번 체크해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으로 놓고 보면 사실 조금 많이 덜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완화된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안고 가는 리스크 그리고 좀 뭐 당장 중국이 예고했던 15%의 미국에 대한 관세가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트럼프식 아주 특유의 어떤 협상 전략이 일단은 먹히고는 있다. 일단은 평형 상태를 깨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판을 깨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렇죠. 그래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갖다가 선점한 다음에 이득을 취한다. 그게 이제 캐나다랑 뭐 멕시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득을 취했고요. 증명했죠. 예, 증명했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에 대한 협박도 어느 정도 좀 통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전선을 갖다가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기간 중에 항상 강조를 했고 또 캐나다와 멕시코의 아담의 중국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전 세계를 대상하는 어떤 보편 관세의 어떤 위협 과연 그게 현실화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점점 그 가능성, 그 확률 자체는 점점 엷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약간은 안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너무 과도했다 정도로 일단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좀 재면서 뭐 미국 상황이라든지 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약간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번에 어떤 유예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확인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캐나다, 멕시코는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결국에 중요한 건 중국이다라는 얘기들이 많던데 어떻게 네네네. 보세요?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 관세를 맨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추가 관세로. 근데 일단 4일부터 10% 관세가 일단 발효는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언론 일각에서는 미중 간의 초강대국 간의 어떤 전면적인 어떤 관세 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보복도 했으니까요. 글쎄요, 중국이 예. 이제 보복 조치를 했죠. 예. 그런데 사실 뭐 이게 중국의 보복제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석탄이라든지 L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예, 이게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에 대한 제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글 2010년부터 사실은 중국 내에서 거의 그 검색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활동을 거의 중지한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구글이 중국에서 예, 의미가 없네요. 예, 반독점 조사를 해봐야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텅스텐 등 광물을 갖다가 수출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진짜 핵심 광물들, 가령 뭐 갈륨이라든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그다음에 연구 자석에 필요한 뭐 네오디듐이라든지 이런 휘토리오에 대한 어떤 진짜 중요한 광물에 대한 어떤 수출 통제는 아직도 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보통 예년 같으면은 미국은 4일 날부터 발효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4일 날 발효를 바로 시켜야 됐잖아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전부터 트럼프 당선을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 관세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충분히 세우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오히려 10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차를 어느 정도 뒀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이 그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이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 양이 액수가 5,25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근데 중국은 미국산에 대해서 140억 달러 정도밖에 부과를 일단 안 한 겁니다. 아, 10분의 1도 안 되네요. 40분의 1이죠. 예, 40분의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뭘 지금 의도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중국은 내심으로는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 대화를 갖다가 원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뭐 미중 간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뭐 진짜 무역 전쟁에 불이 붙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직은 실제로 사실은 서로 간에
좀 거친 표현이지만 서로 간에 약간의 어떤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2월 4일에 관세 부과가 됐는데 중국은 2월 10일을 얘기를 하는 게 일주일이나 텀을 두고 뭔가 좀 서로 대화를 하자라는 유화적인 제스처로도 보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10%, 15% 조금 더 높게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거 진짜 전면전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하는데 그 내막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은 이미 트럼프 일기를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요 카드 나오면 요 카드를 준비해야지 정도는 아마 다 세워놓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이브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2월 10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혹시 뭔가 조금 타협점을 찾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협상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그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그 중국이 제일 어떻게 보면 아파하는 부분을 갖다가 미국의 우정척에서 맨 처음에 건드렸었잖아요. 가령 그 중국 그 뭐 쉐인이나 테무라든지 이런 직구로 들어오는 것 갖다 전면적으로 막았다가 하루 만에 그걸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전면적으로 막는다라고 하면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소매상들이라든지 가령 뭐 유통상들이 큰 타격을 받는 거니까요. 중국 경제로서도 굉장히 손해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일단 한 번 물린 거거든요. 그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내부적인 어떤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됐겠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협상의 어떤 여지를 갖다가 남겨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두 정상 간에 어느 정도 뭐 이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맨 처음에는 수많은 품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고율 관세를 매겼다가 맞아요. 점점 내려가는 이게 조금씩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형식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갖다가 조금씩 줄여나갔잖아요. 그랬었죠. 또 중국도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서 미국산 농산물을 갖다가 더 많이 수입하겠다라든지 이런 약속들을 했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협상의 어떤 여지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전면전으로 비화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전쟁 자체가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모든 걸 갖다 쏟아내서 미국하고에 맞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양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양 정상이 어느 정도의 합의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그런 어떤 절차들을 진행할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재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일부 분들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 입장을 생각해 봐도 중국이 지금 몇 년째 물가가 못 올라와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사태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험적인 수를 두지는 않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해보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그 한 달 유예가 된 건데 네네. 거의 뭐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기는 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은 그 트럼프가 캐나다, 그다음에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세 포문을 연 이유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세 유예를 통해서 일부는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령 뭐 멕시코나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이 1만 명의 병력을 갖다가 국경에 파견을 해서 이민자 단속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펜타닐 단속을 한다. 예. 뭐 이런 거를 일단 약속을 했는데 미국이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사실 이 미국이 지금 관세 전쟁을 갖다가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중국의 그 미국으로 가는 우회 통로 역할을 아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캐나다랑 멕시코를 갖다가 앞마당처럼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불만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나프타 같은 경우를 갖다가 USMCA로 바꾼 이유도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USMCA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무역협정이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그냥 협정입니다. 그 협정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캐나다와 멕시코 니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표면적인 거는 바로 그거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 너희들 우리 바로 앞마당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결대로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사실은 중국의 그 앞마당이 돼버리고 있는 거고 그 중국의 그 대미 어떤 전진 기지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갖다가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일단은 한 달 동안의 어떤 유예 기간을 뒀잖아요. 그럼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바로 지금 미국이 그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에 주로 그 중국산 그 중국 업체들이 그쪽에 그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보복 관세, 상계 관세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중국산 제품의 노출도가 큰 품목들에 대한 어떤 핀셋 관세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피하지 않냐. 그리고 그런 조사들을 갖다가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미 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게 사실은 원래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멕시코나 캐나다산에 대해서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는 거는 그거는 애초에 아닌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차선은 뭐냐? 핀셋 한 달, 관세. 예, 그런 어떤 핀셋 규제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건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뭐 관세 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으니까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이대로 진행되면 결국엔 또 다시 복잡해지고 시장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핀셋 관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아, 그리고 핵심 타깃은 역시나 여전히 중국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유럽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타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아무래도 유럽 쪽을 갖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표현을 소를 좀 봐야 된다 뭐 아, 이런 그래요? 뭐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무시무시하네요. 하잖아요. 네.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어떤 무역 적자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가령 뭐 캐나다나 멕시코, 중국에 비해서는 무역 적자 현상이 그렇게 깊지를 않아요. 일방적으로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 국가 캐나다나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지만 EU랑 미국과의 관계는 거의 대등한 관계예요. EU는 자주국의 수출품이 한 20%를 미국에 수출하고 네. 반면에 미국도 17%를 그쪽으로 수출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 빅테크들이 유럽에 진출을 많이 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쪽은 사실 플랫폼 거대 플랫폼이라는 빅테크가 EU 쪽에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런 쪽에 이제 규제들이 EU에서 이제 강하게 불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사실 또 따로 있겠죠. EU 쪽으로 하여금 자국의 LNG를 갖다가 더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방위비 협상을 통해서 방위비를 좀 더 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느 정도의 어떤 관세 협박 뭐 이런 걸 갖다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기 때를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 사실 EU하고 그 미국 간에 굉장히 어떤 관세정이 불붙을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지만 실제로 양국 간의 그 관세를 갖다 주고받은 건 그렇게 실제로 맥품목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중국이 핵심이었죠. 예, 예, 예. 네. 그다음에 뭐 EU 쪽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뭐 미국산 청바지, 위스키, 오토바이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네. 미국이 또 EU에 부과한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EU에 대한 어떤 지금 관세 전쟁이 어떤 포문을 계속 열면서 굉장히 에스컬레이팅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그 EU에 대한 어떤 조치들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장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관세 리스크를 많이 좀 둔감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는 많이 좀 완화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좀 더 우세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 얘기로 들어오면 또 다르거든요. 네,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다가 우리나라에 만약에 관세가 들어오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카드가 필요할까? 뭘 갖고 들어올까요?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도 뭐 관세들 갖다가 일단은 얘기를 하겠죠. 하겠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레버리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데 네. 사실 미국과의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열될수록 미국은 중국을 갖다가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망에서. 그렇지만 그 공급망을 대신할 수 있는 국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자신들의 피해가 없잖아요. 그 우리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조선,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을 배제하면은 그 제조 역량을 갖고 있는 글로벌한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어떤 관세 압박을 할까? 저는 그런 쪽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단지 분명히 그런 식의 어떤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거처럼. 가령 뭐 FTA 개정 협상이라든지 일기 때 했던 것처럼 뭐 방위비를 갖다가 예. 조금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의 협상 전략에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떤 레버리들이 충분히 있다. 이걸 갖다가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수준의 어떤 제재 뭐 이런 걸 갖다가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카드를 좀 준비해 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4월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요 4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이 보편 관세를 갖다가 시행한다고 했지만 보편 관세는 미국한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이 부담이죠. 뭐 부담인 네. 겁니다. 네. 미국 소비자들도 벌써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핀셋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 그러면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그걸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매길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가령 거기에 중국산 부품이 얼마고 중국산의 누출도가 얼마고 이게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는 얼마고 하는 어떤 사전 조사들이 충분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각 구성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각 구성도 아직 완료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보편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는 거는 결국 비상 경제 대권을 무기로 해서 네. 일종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완전한 어떤 조사, 준비 이거에 의해서 아주 면밀한 계획하에 의해서 이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4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뭐 조사들이 완료가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어떤 핀셋 규제들 상대방을 진짜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분명히 압박은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내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더라고요. 일기 때와는 다르게 이기 때는 뭔가 되게 균형 잡힌 그런 내각이 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약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내각 구성이 많이 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각이 완성이 됐을 때 이 현재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합당한지 어느 정도 미국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지를 다 따져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 4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4월까지 시간을 좀 번 거니까 우리도 그에 따른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아서 그러면 뭐 보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관세 정책을 대응하는 어떤 투자 전략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관세 무차별적인 어떤 보편 관세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 미국의 그 관세 전적의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가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령 뭐 피터 라바로라든지 거기에 공으로 있는 분들, 과거에 그 라이트 하이젤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내각의 그 트럼프 지정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는 관세론자들이 실제로 표적을 삼고 있는 거는 중국이라는 점을 명백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첫 포문을 열었는가를 갖다가 첫 번째로 이해하려면 바로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그 투자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어떤 전쟁을 갖다가 시작한다는 어떤 어조를 강하게 띌 때마다 시장은 변동성이 휩싸일 그렇죠. 수밖에 없지만 예. 궁극적으로 그렇게 시행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가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은 비교적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시장에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평론가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